2007년 3월 벚꽃이 피기 직전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일본 지바현 이치카와시. 겉보기에는 한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이 도시는 곧 일본 열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무대가 됩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꿈을 키우던 22세의 외국인 영어 강사가 어느 날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시면과 마주하게 될 무려 2년 7개월간의 피말리는 추적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상을 위장했던 한 악마의 그림자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404호에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그 차갑고도 잔혹했던 수사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묻힐 뻔한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수사팀의 책상 위로 한 장의 실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3월 26일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도쿄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룸메이트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눈빛은 즉각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보기에는 피해자의 평소 생활 패턴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규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22세의 여성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자신이 맡은 영어 수업에 단 한 번도 무단으로 결근한 적이 없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갑, 여권, 그리고 모든 일상적인 소지품을 남겨둔 채 아무런 메시지 하나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수사관들의 직감에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프로파일링의 관점에서 볼 때 평소의 행동 궤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러한 갑작스러운 증발은 100% 외부의 강압적인 힘이 개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초동 수사 체제로 전환했고 범죄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투입된 자원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실종되기 직접 머물렀던 지역 일대의 모든 CCTV 영상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시간의 영상 기록을 눈이 짓무르도록 확인하던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 피해자는 지하철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인물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신원 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남성의 행동 패턴과 동선을 역추적했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은 이 남성이 며칠 전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거짓된 이유로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치하시 타치야, 28세의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되자마자 경찰의 움직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속해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즉각적인 내사를 통해 용의자 이치하시가 지바현 이치카와시의 한 낡은 맨션 4층 404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월 26일 저녁 베테랑 형사들을 포함한 총 9명의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거주지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파트 내부의 피해자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건물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404호의 창문 너머로는 어떠한 불빛도 인기척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용의자의 움직임만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막을 깨고 404호의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틈으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용의자 이치하시였습니다. 그는 현관 밖으로 잠시 몸을 내밀었다가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수사관들과 정확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수사관들은 용의자를 신문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내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평범한 용의자라면 경찰의 압도적인 숫자와 기세에 눌려 저항을 포기하거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치아 씨의 반응은 수사관들의 예상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짐승과도 같은 본능적인 도약이었습니다. 경찰이다! 가만히 있어! 라는 외침이 복도를 울리는 동시에 이치아 씨는 배낭을 맨 채 맨발로 수사관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마치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들짐승처럼 자신을 가로막는 수사관들의 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9명의 건장한 경찰들이 그를 제압하려 손을 뻗었지만 그는 미꾸라지처럼 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복도와 계단에서 벌어진 찰나의 몸싸움 속에서 이치아 씨는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조차 신지 않은 맨발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광기 어린 집착만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급히 무전을 치며 그의 뒤를 쫓았지만 이치아 씨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주택가에 복잡한 골목길로 숨어든 뒤였습니다. 경찰의 촘촘한 포위망이 무색하게도 그는 신발과 외투, 심지어 신분증까지 모두 버려둔 채 문자 그대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9명의 베테랑 경찰관들이 눈앞에서 유력한 살인 용의자를 놓쳐버린 뼈아픈 실책이자 수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골목길을 바라보던 수사관들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의자가 목숨을 걸고 도주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404호 내부에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사팀은 굳게 닫혀있던 404호의 문을 다시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용의자 이치아 씨, 타치야가 맨발로 수사관들의 포위망을 뚫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직후 폴리스 라인이 겹겹이 쳐진 404호에 굳게 닫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숨 막힐 듯한 긴장감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과학수사대 요원들과 베테랑 형사들이 무은 침묵을 유지한 채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현관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수사관들의 코끝을 강하게 찌른 것은 공기 중에 짙게 깔려있는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불길한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일상적인 거주 공간에서 날 수 있는 종류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덮고 가리려는 억지스럽고 인위적인 화학 약품의 냄새와 비정상적인 흙냄새가 기분 나쁘게 뒤섞인 악취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조명을 밝힌 방 안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한 인간의 병리적인 내면과 뒤틀린 심리 상태를 낱낱이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입다 버린 옷가지와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이웃과 교류하는 사람의 방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프로파일링 팀은 이 참담한 난장판 속에서 범인의 심리적 궤적과 범행 당시의 상태를 읽어내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현장에 무질서한 배치는 범인이 평소 극도의 강박증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통제 불능의 충동성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등줄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든 것은 이 거대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도록 계산된 행동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엿보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사고를 수습하려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패턴을 완전히 뛰어넘어 매우 기만적이고 병적인 집착이 빚어낸 소름 돋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범인은 이 좁고 단절된 방 안에서 자신만의 왜곡된 망상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수색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의 파편들을 모으던 현장 감식반의 시선이 일제히 머문 곳은 굳게 닫힌 베란다의 유리문 쪽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커튼 틈새로 보이는 좁은 베란다에는 일반적인 거주지의 구조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는 지극히 이질적이고 거대한 물체가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욕실의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배수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무거운 대형 욕조가 억지로 뜯겨나간 채 베란다 한가운데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수사관들의 직감이 다시 한번 차갑게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란다 문을 열고 다가간 요원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시각적인 충격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욕조의 내부는 평범한 물이나 남은 세제가 아닌 검붉은 흙과 모래, 원예용 부엽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량의 흰색 화학 탈취제로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왜 그토록 무거운 대형 욕조를 혼자서 낑낑대며 좁은 문을 통과해 베란다까지 옮겨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안을 외부에서 가져온 흙과 모래로 겹겹이 덮고 수십 개의 탈취제를 쏟아부었는지, 이 기괴하고도 엽기적인 방식의 현장 훼손은 수십 년 경력에 노련한 강력계 형사들조차 범죄 수사 역사상 쉽게 접해보지 못한 매우 이례적이고 참담한 행태였습니다. 법의학자와 현장 감식 요원들은 숨을 죽인 채 움직임을 최소화했습니다. 섣부른 행동이나 사소한 진동 하나가 핵심 증거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특수 조명과 미세 발굴 도구를 동원하여 욕조 안의 흙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단단하게 굳어있던 흙과 점토, 그리고 독한 화학 물질의 층이 조심스레 벗겨질 때마다 현장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는 도구의 미세한 마찰음만이 텅 빈 404호 방 안을 유령처럼 소리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방호복안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낼 새도 없이 마침내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던 가장 잔혹한 진실이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단히 다져진 흙더미의 가장 깊은 곳, 범인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필사적으로 세상의 눈으로부터 영원히 감추려 했던 피해자의 안타까운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욕조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수많은 원예용 흙, 포장지와 텅 빈 대형 탈취제 통들은 범행 직후 범인이 자신이 저지른 짓이 남긴 참혹한 결과를 지우기 위해 얼마나 악마적인 발악을 거듭했는지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한 순간 방 안을 분주하게 오가며 증거를 수집하던 모든 수사관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참담하고 무거운 억눌린 침묵이 404호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폴리스 라인 밖에서 밤새 불을 밝히며 통제선을 지키던 순찰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만이 어두운 베란다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비극의 현장을 소리 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22세의 맑고 순수한 청춘이 이토록 차갑고 어두운 흙더미 속에 처참하게 묻혀 있었다는 사실, 그 잔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거대한 분노와 깊은 슬픔을 애써 속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범인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차가운 흙으로 무참히 덮어버린 채 무책임하게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자책감에 빠져 흔들리며 지체할 시간은 단 1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용의자를 놓쳤다는 뼈아픈 실책은 수사관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고, 그것은 곧 반드시 범인을 잡고야 말겠다는 불타는 집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수사본부장과 감식 요원들은 곧바로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현장의 완벽한 보존과 재판에서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인 물증 수집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쫓기듯 도주하며 남긴 아주 작은 미세 증거, 머리카락 한 올, 지문의 작은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정밀 감식이 철저하고도 집요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특수 광원 장비를 이용해 방 안 곳곳에 은폐된 타액과 땀의 흔적을 추적했고, 현관문 안쪽 손잡이와 화장실 거울, 베란다 창틀에서 용의자의 뚜렷한 지문을 다수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구석에 처박힌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영수증 조각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퍼즐처럼 맞춘 결과 범인이 범행 직후 인근의 철물점과 대형 마트를 돌며
엄청난 양의 모래와 탈취제, 비료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 파괴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욕조 주변에 흩어진 흙의 화학적 성분, 결박과 훼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안의 도구들, 그리고 범인이 경찰의 기습에 당황하여 도주 직전 다급하게 벗어두고 간 낡은 운동화와 배낭 속의 유류품들까지 모두 진공, 밀봉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긴급 송치되었습니다. 이 404호의 끔찍하고 기괴한 현장은 이제 단순한 범행 장소를 넘어 범인의 삐뚤어진 심리와 비겁한 본성을 세상에 낱낱이 고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베란다에 방치된 모래 욕조는 경찰과 사회 전체를 향해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치하시 타치야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법의 감시망을 빠져나가 영원히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려는 고도의 교활함과 생존 본능을 지닌 위험한 도망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수사팀에 남은 유일한 과제이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둠의 심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악마의 그림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고 어떻게든 공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무릎 꿇리는 것,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무너져 내린 사회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일본 수사 역사상 전대미문의 가장 거대하고도 지독한 대규모 추적 작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수사관들의 어깨 위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범인과의 길고도 잔혹한 끝을 알 수 없는 맹렬한 숨바꼭질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경찰의 초기 포위망을 비웃듯 맨발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범인 이치하시 타치야의 존재는 이제 지바현이라는 좁은 지역을 넘어 일본 열도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공포와 분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참혹함이 언론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알려지고 바로 눈앞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놓쳐버린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에 대한 매서운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 수사본부는 즉각적으로 사건을 전국 단위의 지명수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턱선까지 내려오는 덤룩한 장발, 쌍꺼풀 없는 날카롭고 차가운 눈매, 그리고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경계하는 듯한 특유의 표정을 담은 범인의 얼굴 사진이 수백만 장의 전단지로 인쇄되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텔레비전의 모든 정규 방송 사이사이를 끊임없이 장식했고 전국 주요 대도시의 기차역, 지하철 승강장, 버스 터미널은 물론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 마을의 낡은 전신주와 편의점 유리창에까지 빼곡하게 나붙었습니다. 수사팀의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급작스러운 도주로 인해 범인의 수중에는 도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며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를 은신처에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경찰은 범죄 수사 역사상 이례적인 금액인 1천만 엔이라는 막대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1억 2천만 명의 일본 국민 전체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대하고 촘촘한 인간 CCTV 네트워크로 변모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이 압도적인 사회적 호위망과 자금의 압박 속에서 범인이 머지않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끈질기고 교활한 도망자의 병적인 생존 본능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수사기관의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지명 수배가 발령되고 막대한 현상금이 걸리자마자 수사본부에 마련된 핫라인 전화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씩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민들의 제보 전화는 수사망을 좁히는 유용한 도구인 동시에 수사력을 극도로 분산시키고 현장 수사관들의 체력과 이성을 갉아먹는 거대한 늪이기도 했습니다. 신주쿠역 혼잡한 인파 속에서 그와 걷는 모습이 비슷한 남자를 보았다. 심야의 한적한 뒷골목에서 모자를 푹 눌러쓴 수상한 자와 마주쳤다. 심지어 어느 외딴 섬에 버려진 폐가에서 누군가 은신하는 흔적을 발견했다는 식의 수많은 제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제보의 신빙성을 일일이 교차 검증하고 제보된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탐문 수사를 벌이며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지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99%는 단순한 오인 신고이거나 현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허위 제보 혹은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의미 없는 노이즈뿐이었습니다. 싼더미처럼 쌓여가는 서류 뭉치와 끝없이 엇갈리는 정보의 미로 속에서 진실을 향한 단서를 걸러내야 하는 수사팀의 피로도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다 건너 영국에서 달에 참혹한 죽음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매일같이 눈물로 호소하며 일본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정의를 요구하는 모습이 국제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되었습니다. 단순한 강력 사건을 넘어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일본 경찰 전체의 명운을 건 수사본부를 향한 국내외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무게로 수사관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 번의 뼈아픈 현장 대처 미흡으로 괴물에게 자유를 쥐어주었다는 참담한 자책감,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내 손으로 그 악마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겠다는 결연한 책임감 사이에서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비는 수사관들의 눈동자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점차 붉게 충혈되어 갔습니다. 무의미한 제보의 싼더미와 짙은 절망의 안개 속에서도 집요한 수사팀은 끈질긴 궤적 추적 끝에 도주 초기 범인이 무심코 흘리고 간 희미한 흔적의 파편들을 아주 조금씩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뛰쳐나와 맨발로 어두운 골목길을 내달리던 그가 인근의 한 상가 건물 뒷골목 쓰레기장 주변에서 누군가 버린 낡은 샌들을 주워 신은 정황이 탐문 끝에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주 며칠 뒤 도쿄 시내의 한 번화가 기차역 주변에 설치된 흐릿한 방범용 CCTV 카메라 영상 속에서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눈썰미에 포착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린 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카메라의 교묘한 사각지대만을 골라 군중 속으로 유령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한 남성의 뒷모습이 단 2초간 짧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걸음걸이의 특징과 신체 비율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것은 도망자 이치하 씨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언제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공중전화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그리고 대중교통의 전자결제 시스템 등 자신의 위치를 즉각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현대적인 디지털 통신 수단이나 금융망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현금만을 사용하며 경찰의 불심 검문이나 신분증 확인 절차가 허술한 변두리의 싸구려 여관이나 건설 현장의 임시 숙소 혹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도시의 깊은 그림자 속만을 골라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흐릿한 동선과 희미한 제보를 바탕으로 그가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들을 덮쳤을 때 방 안에는 누군가 며칠간 머물렀던 채취와 먹다 남은 빵 껍질 그리고 버려진 담배꽁초와 같은 미세 증거만이 조롱하듯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범인은 언제나 수사관들의 발걸음보다 간발의 차이로 앞서 있었고 마치 연기처럼 다음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끝없이 꼬리를 무는 이 지독한 숨바꼭질 속에서 현장 수사관들과 범죄 심리 분석을 전담하는 프로파일링 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 가지 명확하고도 뼈저린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이치하시 타치야라는 인물은 순간적인 두려움에 쫓겨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리저리 허둥대는 평범하고 나약한 도망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적하는 경찰의 심리와 수사 기법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으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하고 있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계산적인 생존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철저히 문명사회의 가장자리로 밀어내어 타인과의 모든 불필요한 교류를 단절했습니다. 오직 법의 그물망을 피하고 살아남아 도망치는 그 단 하나의 목적에만 자신의 모든 지능과 짐승 같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 수사 기법과 방대한 디지털 정보망을 자랑하던
경찰의 촘촘한 수사 시스템은 이처럼 모든 문명의 이기를 철저히 거부하고 스스로 원시적인 생존 방식을 택한 단 한 명의 도망자 앞에서 무기력하게 헛바퀴만 맹렬히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잘라버린 낡은 비디오 테이프처럼 중간중간 완전히 뚝뚝 끊겨버린 범인의 도주 동선을 억지로 이어붙이며 밤을 지새우는 수사관들의 가슴 속에는 짙은 절망감과 한숨이 차올랐습니다. 이 미치도록 고요하고 차가운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추적전은 결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성질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목격자들의 기억은 자연스레 풍화되어 흐려질 것이고 대중의 뜨거웠던 관심은 다른 사건들로 옮겨가 서서히 식어갈 것이며 도망자가 세상에 남긴 희미한 흔적들은 바람에 날리는 모래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어둡고 긴 터널 한가운데서 수사팀은 범인의 뒤틀린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의 다음 궤적을 예측하기 위한 한 차원 더 깊고 고통스러운 심리전의 늪으로 발을 내디뎌야만 했습니다. 수사망이 거대한 벽에 부딪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경찰 수사본부는 물리적인 추적과 병행하여 범인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궤적을 집요하게 쫓는 범죄 행동 분석, 즉 프로파일링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범죄 심리 분석관들과 베테랑 형사들이 밀실에 모여 이치하시 타치야라는 한 인간의 내면을 철저하게 해부해 나갔습니다. 평범하고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 남부럽지 않은 고등교육을 받았던 20대의 젊은 도시 청년이 대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현대사회의 촘촘한 감시망을 빠져와 연기처럼 증발할 수 있었을까? 그는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수많은 디지털 기기에 누구보다 익숙한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발각 직후 도주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디지털 족적을 가차없이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분석 결과는 수사관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타인과의 고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극단적인 자폐적 성향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사회적 윤리나 타협, 심지어 끔찍한 육체적 고통조차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소름기내지는 소시오패스적 생존 본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매우 위험하고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겁쟁이가 아니라 사회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밑바닥으로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침전시키며 완벽한 유령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바탕으로 용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장기간 살아갈 수 있는 일본 내의 특정 지역들을 선별하여 대대적이고 비밀스러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가설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신원 확인에 전혀 무관심하고 하루하루의 생존만이 중요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거대한 집결지, 예를 들어 오사카의 니시나리 구역 같은 거대한 빈민가 슬럼에 그가 스며들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곳은 낡은 신분증조차 요구하지 않는 불법적인 노동시장이 널려 있었고 수십 개의 가명을 번갈아 사용하며 건설 현장에 고된 막노동을 하고 그날그날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자들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블랙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그가 아예 인간 사회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무인도나 인적이 드문 남쪽의 외딴 섬으로 몰래 숨어들어 갔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노동력만을 이용해 식량을 채집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연명하는 그야말로 원시시대와도 같은 극한의 삶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추론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두 가지 가설을 최우선으로 삼고 수많은 형사를 위장시켜 현장에 투입, 광범위한 잠복 근무와 탐문 수사를 맹렬하게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얼굴이 바뀌고 수십 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이리저리 일터를 전전하는 수만 명의 막노동꾼들 사이에서 혹은 지도상의 점으로만 존재하는 수천 개에 달하는 외딴 섬에 버려진 폐가들 사이에서 단 한 명의 유령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사막가 한가운데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만큼이나 무망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과 현장 수사관들이 종합적으로 추론해낸 이치하시의 도피 및 생존 방식은 그 자체로 화려하고 편리한 현대 문명을 완벽하게 역행하는 기괴하고도 잔혹한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촘촘한 교통망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적이 드문 밤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를 훔쳐 타거나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친 길을 오직 두 발에 의지한 채 도보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더라도 결코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였기에 그는 짐승처럼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을 홀로 어둠 속에서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시의 외진 뒷골목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길고양이처럼 숨죽여 남은 음식물로 줄인 배를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통신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태그 기록, 심지어 고속, 속도로 톨게이트의 요금 정산 기록까지 현대과학 수사 기법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든 흔한 디지털 증거들이 그에게서는 완벽하게 소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첨단 장비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하던 경찰의 과학 수사 시스템은 그 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오직 낡은 구두 밑창이 닳도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목격자들의 불확실하고 파편적인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흡사 수십 년 전의 아날로그 시대로 완전히 회귀한 듯한 원시적이고 소모적인 탐문 수사뿐이었습니다. 용의자가 현대 문명의 이기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스스로를 혹사시킬수록 수사관들의 눈앞을 가로막는 장벽은 더욱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절망스러울 정도로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이 형체가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길고도 지루한 싸움은 현장 수사관들의 피를 바짝바짝 말리며 그들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담반의 어지러운 책상 위에는 용의자의 과거 학창시절 행적, 심리 검사 결과지, 가족과 지인들의 수많은 진술 조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취합된 파편적인 제보, 정보들이 산더미처럼 널려 있었지만 그 방대한 자료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현재 그의 정확한 위치나 다음 목적지를 뚜렷하게 가리키는 확실한 알리바이나 지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회라는 정교하고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단 하나의 톱니바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밤을 지새우며 범인이 세상에 남겨둔 텅 빈 여백의 공간을 뚫어지게 응시해야 했습니다. 그가 다음번에는 어느 도시의 캄캄한 뒷골목 그늘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낼지, 혹은 어느 황량하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부는 해변에서 탈진한 채 쓰러져 있을지 끊임없이 상상하고 분석하고 추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범인의 지능적이고 철저한 은폐 본능과 놀라운 야생의 생존 능력은 경찰의 집요하고도 거대한 추격망을 매번 아주 아슬아슬하고 조롱하듯 비껴나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프로파일링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무겁게 덮으며 수사본부장과 형사들은 짙은 담배 연기와 함께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하고 단단한 암벽을 맨주먹으로 끊임없이 내리치고 있는 듯한 끔찍한 무력감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며 광범위하게 확보했던 범인의 과거 독서 기록이나 인터넷 검색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숨겨진 폴더들조차도 도주 이후의 변칙적인 궤적을 예측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과거와 자아마저 완벽하게 잘라내어 버린 채 오직 현재의 숨막히는 생존과 도피라는 단 하나의 맹목적인 목표만을 향해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질주하는 기계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도처에 널린 CCTV 렌즈의 사각지대만을 본능적으로 골라딛고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따뜻한 한낮의 태양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칠흑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만 은밀하게 움직이는 야행성 들짐승. 수사관들은 뼛속 깊이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독하고 잔혹한 도주극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범인이 혹독한 도피 생활에 지쳐
스스로 사회의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빈틈을 침묵 속에서 기다리거나 혹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발한 단서가 외부로부터 우연히 주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전국 방방곡곡에 투입되어 먼지를 뒤집어쓰며 탐문 수사를 벌이는 동안 경찰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 위에는 오직 실패한 가설들과 지워진 선들만이 무성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도망자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웠고 현재를 철저히 은폐했으며 미래를 오직 어둠 속에 맡겼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과 정체성을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린 극단적인 파괴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가 존재하지 않듯 완벽한 도주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확신했습니다. 인간이 대자연의 가혹함이나 사회적 고립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인내심에는 반드시 물리적, 심리적 한계점이 존재하며 그 한계점에 다다르는 순간 범인은 필연적으로 작은 파열음을 내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범인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다시 한번 타인의 삶에 기생해야만 할 것이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남겨질 치명적인 흔적을 낚아채기 위해 수사팀은 숨죽인 거미처럼 거대한 거미줄 한가운데서 묵묵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살을 깎아먹으며 버티는 1분 1초는 역설적으로 진실의 포위망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잔혹한 카운트다운과도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심리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일본 열도를 차갑게 짓누르고 있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이고 기괴한 형태의 단서가 서서히 그 섬뜩한 베일을 벗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사망이 짙은 안개 속을 헤매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경찰청 수사본부에 한 줄기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첩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수백만 건의 쓸모없는 제보들 사이에서 우연히 걸러진 이 정보는 현장 수사관들의 등줄기에 얼음물을 끼얹는 듯한 지독한 소름을 유발했습니다. 정보원과 끈질긴 탐문 수사를 통해 조각난 퍼즐을 맞추던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영구적으로 숨기고 법의 감시망을 완전히 빠져나가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사망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순히 이름과 거주지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짜 얼굴, 즉 경찰이 1억 2천만 국민의 눈을 빌려 미친 듯이 찾고 있는 그 수배 전단 속에 익숙한 악마의 얼굴을 자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뜯어고치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프로파일링 팀은 이 소름 끼치는 거의 자해 행위에 가까운 기괴한 행동 양식을 두고 즉각적인 심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범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마취나 전문적인 의료 장비 없이 스스로의 얼굴을 훼손하는 행위는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 스트레스와 절망의 발로였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그는 인적이 드문 버려진 공중 화장실이나 싸구려 여관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날카로운 문구용 커터칼을 이용해 자신의 뺨에 있던 특징적인 점들을 스스로 도려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바늘과 실을 사용하여 스스로 콧방울을 꿰매어 코의 형태를 억지로 좁히려 시도했고 입술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내고 흉터를 만드는 기획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를 위한 변장이나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수관들의 차가운 시선에서 볼 때 이것은 재판정에 서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극도의 공포심과 자신을 향해 시시각각 좁혀오는 포위망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폭발해버린 병적인 자기 파괴이자 일종의 자기 처벌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피부를 스스로 찢어 밝히면서까지 세상의 눈을 피하려 했던 그의 병적인 집착은 그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었는지를 방증하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한 위험한 짐승으로 변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맨손과 조악한 도구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신체 훼손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거친 막노동 현장과 일용직을 전전하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푼돈을 모은 그는
조금 더 완벽하고 영구적인 신분 세탁을 위해 결국 도시의 음지를 맴돌며 비밀스러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본부의 촘촘한 내사망에 신분증명서 확인 절차가 매우 허술하고 오직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변두리의 영세한 성형외과와 무면허, 시술소 주변에서 그와 비슷한 체격의 수상한 남성이 서성였다는 불확실한 첩보들이 연이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사판에서 피땀 흘려 모은 수십만 엔의 현금을 몽땅 쏟아 부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의 골격을 완전히 바꾸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대적이고 극단적인 안면 성형 수술을 감행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절망적인 정보가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순간 수백 명의 형사들이 밤낮 없이 모여있던 브리핑룸에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무겁고 끔찍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끔찍하게 긴 시간 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일본 전국 방방곡곡의 기차역 벽면, 전신주, 그리고 편의점 유리창마다 빈틈없이 도배해 놓았던 수백만 장의 지명수배 전단지는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전락해버렸다는 뼈아픈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찾아 헤매던 턱선까지 내려오는 덥룩한 장밥에 쌍꺼풀 없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20대 후반의 그 용의자는 이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경찰 조직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환영을 쫓으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했다는 참담한 자괴감이 수사팀 전체를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 전략은 송두리째 뿌리부터 뒤흔들렸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404호 현장에서 확보했던 과거의 사진들, 가족과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세밀하게 그려냈던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몽타주 파일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완전히 새로운, 그러나 얼굴조차 파악할 수 없는, 이름 없는 유령을 다시 처음부터 쫓아야 하는 끔찍하고도 잔혹 원점으로 강제 회귀했습니다. 용의자가 의료의 힘을 빌려 얼굴을 바꿨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는 곧 매일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누군가가 혹은 편의점에서 내게 물건을 건네는 점원이 사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그 잔혹한 도망자일 수도 있다는 대중의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치명적인 요소였습니다. 범죄 행동 분석관들은 즉각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던 기존의 낡은 프로파일링 데이터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가진 용의자의 심리 상태를 밑바닥부터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의료용 메스의 힘을 빌려 겉모습은 바꾸었지만 그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극심한 불안감과 쫓기는 자 특유의 강박증은 수술 이전보다 훨씬 더 기괴하게 증폭되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이나 미처 아물지 않은 수술 흔적을 숨기기 위해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푹 눌러쓴 모자와 두꺼운 마스크를 겹겹이 착용할 것이며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시선 교환을 극도로 회피하고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변형된 얼굴을 매만지며 확인하는 불안정한 행동 패턴을 보일 확률이 100%에 가까웠습니다. 수사본부장은 즉각 수사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얼굴을 찾는 1차원적인 길거리 탐문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용의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전국 단위의 병원과 성형외과 클리닉, 그리고 안면 윤곽 수술이나 피부 이식과 관련된 특정 의약품의 거래 내역을 은밀하게 추적하는 쪽으로 수사팀의 모든 역량을 날카롭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스스로 자신의 살컷을 베어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면서까지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난 완벽한 도주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는 알고들은 모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의 컴퓨터에 남겨진 진료 기록, 수술대에 누워 마취제를 투여받기 위해 내밀었던 팔의 정맥, 그리고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감염을 막기 위해 처방받아야만 하는 항생제와 진통제의 구매 내역 등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지워버리려 발버둥 쳤던 족적을 역으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새로운 단서의 화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스스로 허물을 벗고 새로운 육신을 얻어 세상 속으로 숨어들었다면 집요한 수사관들은 그 새로운 육신이 남긴 아주 미세한 핏자국과 수술용 실밥을 따라 지옥의 밑바닥까지라도 끝까지 추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얼굴을 지워버린 교활한 도망자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 보이지 않는 새로운 얼굴의 실체를 끄집어내려는 수사관들의 피말리는 두 번째 전쟁이 이제 막 거대한 서막을 올렸습니다. 2009년 가을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휩쓸며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년 7개월이라는 길고도 잔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사본부의 벽면을 빼곡하게 채웠던 용의자의 낡은 수배 전단지들은 이미 누렇게 빛이 발해갔고 1억 2천만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그 끔찍했던 사건의 기억이 서서히 풍화되어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잠복과 탐문, 그리고 수만 건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제보들 속에서 현장 수사관들의 체력과 이성은 이미 한계점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과거와 흔적을 모조리 갈기갈기 찢어버린 채 세상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완벽하게 침전하여 영원한 유령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칠흑 같은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며 뼈아픈 무력감을 느끼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일본 열도의 중심부인 나고야의 한 평범한 성형외과 클리닉에서 수사본부의 무거운 정적을 날카롭게 깨는 한 통의 운명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비춰든 너무나도 강렬하고 치명적인 진실의 빛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나고야 시내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던 한 성형외과 전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과 의학적 확신이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코의 윤곽을 높이는 재수술을 원한다며 병원을 찾아온 한 젊은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그의 안면 상태가 일반적인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환자들과는 너무나도 기괴하고 이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날카로운 전문적 소견에 따르면 환자의 뺨과 입술 주변, 그리고 코 안에는 정식 의료진의 섬세한 손길이 아닌 극도로 조악하고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강제로 훼손되고 어설프게 꿰매어진 듯한 끔찍한 자해의 흉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름과 신분증 제시를 극도로 꺼리며 가명을 사용하고 진료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직 전액 현금 결제만을 고집하는 그의 기이하고 강박적인 행동 패턴은 의사의 머릿속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던 그 유명한 전국 지명 수배자의 흐릿해진 잔상을 강력하게 소환해냈습니다. 비록 과거 수배 전단지 속에 날카롭고 매서웠던 눈매와는 전혀 다른 짙은 쌍꺼풀과 두꺼운 뿔테 안경으로 철저히 가려진 낯선 얼굴이었지만 쫓기는 자 특유의 극도로 불안한 눈빛과 그 끔찍하게 난도질된 인위적인 흉터들은 거부할 수 없는 범죄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순간 수사본부 전체에는 일순간 수만 볼트의 거대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폭발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 7개월간 수사팀이 그토록 피를 말리며 밤낮 없이 기다려왔던 교활한 도망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빈틈이었습니다. 수사본부장의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정예 베테랑 강력계 형사들과 첨단 과학수사대 요원들로 구성된 특수수사팀이 나고야를 향해 맹렬하게 질주했습니다. 병원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은 즉각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해당 환자의 수기 진료 기록부와 현금 결제 영수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 물증인 병원 내부 대기실 및 주변 거리의 모든 CCTV 영상 데이터를 통째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암호화된 영상 데이터를 수사본부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1초의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정밀 분석하던 수사관들은 대기실 구석진 자리에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대형 마스크를 쓴 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주변을 쉴 새 없이 경계하는 한 남성의 실루엣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와 상담하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안경을 벗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렌즈를 향해 정면으로 드러난 얼굴을 본 수사관들은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이 지난 수년간 수백만 번도 더 들여다보았던 이치하시 타치아의 옛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콧대는 의료용 보형물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높아져 있었고 매섭게 찢어졌던 눈에는 진한 쌍꺼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의 두께마저 스스로 훼손한 흉터로 인해 기괴하게 얇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날카로운 메스를 대고 자신의 살을 도려내어 겉가죽을 교묘하게 위장한다 한들 유전적으로도 타고난 깊은 곳의 뼈대와 고유한 생체 구조까지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경찰청 산하 첨단과학수사연구소는 즉각적으로 확보된 고화질 CCTV 영상수 속 남성의 안면 데이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안면 인식 알고리즘과 정밀한 법의학적 골격 분석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얼굴의 좌우 비대칭 비율, 안와골의 깊이와 하악골의 돌출 각도, 광대뼈의 미세한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복잡한 성형 수술로도 절대 그 본래의 형태를 쉽게 바꿀 수 없는 귀의 미세한 연골 구조와 귓바퀴의 굴곡 패턴까지 모든 요소가 해부학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픽셀을 단위별로 쪼개어 범인의 과거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하는 숨막히는 시뮬레이션 작업이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대형 컴퓨터 모니터 위로 붉은색의 일치 판정 시그널이 요란하게 깜빡였습니다. 일치율 100%. 수술용 칼로 갈기갈기 찢어발긴 그 낯선 타인의 얼굴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던 악마의 진짜 정체가 차갑고 객관적인 과학수사의 칼날 앞에 그 추악한 민낯을 완전히 드러낸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제 단 1분 1초도 지체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얼굴, 그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변장 후에 가장 선명한 사진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전역의 모든 공중파 언론 매체와 인터넷망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졌습니다. 텔레비전의 모든 정규 방송은 일제히 긴급 속보 체제로 전환되었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과 번화가, 거리의 거대한 전광판들은 오직 한 남자의 새로운 얼굴 하나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자가 바로 우리가 2년 넘게 쫓고 있던 이치하시 타치아입니다. 경찰청 대변인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과거의 낡은 흑백 전단지 속 얼굴에만 익숙해져 있던 국민들은 성형수술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둔갑하여 어쩌면 자신들의 바로 옆집에 혹은 매일 가는 편의점의 계산대에 숨어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범인의 소름 끼치는 교활함과 치밀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즉각적으로 1천만 N이라는 최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용의자의 새로운 얼굴이 인쇄된 지명수배 전단지 수백만 장을 나고야와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국에 융단 폭격하듯 살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2단 한 장의 새로운 사진 공개는 길고 질겼던 도망자의 명주를 끊어놓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만들어냈던 유일한 생존의 방패, 그 새로운 안면 윤곽 자체가 이제는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뚜렷하고 강력한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 수배 전단지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쫓는 수만 명의 정규 경찰 병력뿐만 아니라 1억 2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분노하고 경계하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감시망 한가운데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내던져졌습니다. 편의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하철의 승차권을 구매하는 순간, 길거리의 작은 식당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그 모든 일상적인 순간과 장소들이 곧 그를 오가매는 가장 치명적인 지뢰밭이자 덫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사망은 이제 그동안의 막연한 추측과 어설픈 프로파일링의 안개긴 단계를 완벽히 벗어났습니다.
명확한 타깃에 시각적 정보를 손에 쥐 경찰은 피 냄새를 맡고 목보이 풀린 사냥개처럼 맹렬하게 속도를 내며 도망자의 턱 밑까지 바짝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촘촘한 그물은 결코 범죄자를 온전히 놓아주지 않으며 진실과 정의를 향한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은 이제 961일이라는 기나긴 지옥 같은 도주극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잔혹하고도 완벽한 포위망을 겹겹이 쳐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무섭게 옥죄어오는 1억 2천만 개의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괴물에게 남겨진 도주로는 이제 한치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성형투술로 완전히 달라진 범인의 새로운 몽타주가 전국의 방송 전파를 타고 수백만 장의 수배 전단지로 흩뿌려진 직후 수사본부가 쳐놓은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이 마침내 무겁게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의 새 얼굴이 공개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2009년 11월 초 오사카의 대표적인 일용직 노동자 밀집 구역인 니시나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은 제보가 수사본부로 날아들었습니다. 뉴스 속 새로운 수배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현장 노동자가 그 얼굴이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과 함께 시멘트를 나르던 과묵한 동료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고 신고해 온 것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명을 사용하던 그 남자는 무더운 한여름의 공사판에서도 결코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타인과의 대화를 극도로 피했으며 식사 시간이 되면 늘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홀로 숨어들어 허겁지겁 밥을 삼키던 몹시 기이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장 감독관의 명부와 주변의 미세 증거들을 교차 검증한 수사관들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린 유령의 뚜렷한 족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수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인간의 무리 속으로 기어들어 올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수사본부의 모든 역량과 시선이 일본 열도의 남서쪽 심장부인 오사카로 날카롭게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은 오사카 전역의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그리고 항만 시설에 사복 형사들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배치하고 숨막히는 잠복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범인이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의 턱 밑까지 좁혀왔음을 직감하고 일본 본토를 아예 벗어나 자신이 과거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던 외딴 섬이나 오키나와의 무인도로 최종적인 도피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오후 오사카 남항 여객 터미널에 승선권 매표소 직원으로부터 수사본부를 향해 한 통의 다급하고도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적지 오키나와행 페리 탑시 기다리는 대합실 구석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짙은 선글라스와 두꺼운 마스크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린 매우 수상한 남성이 홀로 웅크리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 남성의 전체적인 신체 비율과 강박적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특유의 행동 패턴이 며칠 전 전국에 배포된 새로운 수배 전단지 속의 용의자와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접수한 즉시 오사카 부경 수사 1과 소속의 최정예 베테랑 형사들이 남항 터미널을 향해 맹렬하게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번쩍이는 경광등의 불빛도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과거 사건 초기 404호 아파트 복도에서 짐승 같은 폭발적인 힘으로 수사관들을 밀쳐내고 맨발로 어둠 속으로 도망쳤던 그의 소름 끼치는 생존 본능과 도주 능력을 뼛속 깊이 그리고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일본 경찰 조직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욕이자 억울하게 눈을 감은 피해자에 대한 영원한 죄악이 될 터였습니다. 터미널 주변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평범한 여행객이나 터미널 직원으로 철저히 위장한 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합실 내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남자가 앉아있는 벤치를 중심으로 사방의 모든 출입구와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강철의 원진을 구축했습니다. 대합실의 차가운 철제 벤치 위 낡은 배낭을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수사관들의 차가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여행에 지친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지만 사방을 압박해 들어오는 노련한 형사들의 본능적인 육감은 그가 발산하는 특유의 어둡고 불길한 에너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복 수사관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리를 좁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m, 5m, 3m. 주변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차갑게 얼어붙고 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좁혀오고 있음을 짐승의 직감으로 눈치챈 남자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간 베테랑 형사가 남자의 어깨를 육중한 바위처럼 강하게 짓누르며 낮지만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 이치하시 타치야 맞지? 그 짧고 단호한 한마디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스스로를 숨막히는 공포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던 도망자의 귓가에 울려 퍼진 묵시록의 나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선글라스 너머에 초점 잃은 두 눈은 흔들렸습니다. 한때 수사관들의 포위망을 비웃으며 거칠게 몸부림쳤던 괴물은 자신의 모든 출구가 완전히 봉쇄되었음을 깨닫고는 더 이상 어떠한 물리적인 저항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절망의 무게에 짓눌린 듯 그는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사들은 즉각 그를 터미널 내부에 격리된 경찰 초소로 연행했습니다. 수술용 메스로 살을 찢어내고 뼈를 깎아가며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지워버린 그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손끝에 깊게 새겨진 고유한 나선형의 미궁, 즉 지문마저 도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용 지문 스캐너 위로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얹혀졌고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대조하는 짧은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 위로 일치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치하시 타치야, 너를 긴급 체포한다. 형사의 건조한 선언과 함께 그의 두 손목에 차가운 강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하는 그 무겁고 날카로운 금소금은 곧 961일, 시간으로는 무려 2년 7개월이라는 길고 질겼던 지옥 같은 도주극의 완벽한 종지부를 알리는 법의 심판 소리였습니다. 스스로의 얼굴을 난도질하고 짐승처럼 흙구덩이와 빈민가를 전전하며 세상의 모든 빛을 거부했던 악마는 결국 이 작은 금속 고리 하나를 피하지 못한 채 차가운 공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길고 치열했던 추적극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서늘한 진실을 남깁니다. 타인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그 존엄성을 모래 속에 묻어버린 자가 법망을 피해 영원히 평안하게 숨어 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천망회회 소위불루, 하늘의 그물은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죄인을 놓치지 않습니다. 집요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억울하게 이역만리 타국에서 눈을 감아야 했던 22세의 맑은 영혼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괴물은 철창 뒤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참혹한 궤적과 수사관들의 피 끓는 집념은 수사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뼈아픈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고 어두웠던 사건의 진실을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저희의 끈질긴 추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정의를 향한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